안 받는데 다시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가지러 간 사이에 없어진 거 보니까 찾으러 가셨나 보지. 누가 받았나 보죠. 핸드폰을. 핸드폰 뭐 남은 거 가져가시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가져가서 저 스마트폰 갖다가 팔아서 저쪽 나가는 게 다. 그래서 훔쳐가지고. 다 정보가 다 내려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하셨구나.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 다니실 정도로 핸드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 하시네요. 되게 좋은 습관인데. 근데요. 저기 뭐 급하게 생각하면은 놓고 다니는 네, 거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핸드백에 넣어놓지 않고 옆에 놔두면 놓고 일어서버려. 요즘은 난리거든요. 핸드폰과 이 싸움.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핸드폰이 이제 전쟁. 핸드폰을 하지 마라, 예. 너라. 근데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핸드폰 들고 있어가지고 어른들은 또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애들은 거의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들고 있는 시간보다 유튜브가 아니 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그걸로 주식도 하고 뭐 그걸로 다 하죠. 그 저희는 공부가 오면 핸드폰을 다 걷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안 줘요. 그럼 뭐 끝나고 받아요? 네. 왜냐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좀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쉬는 시간에 그냥 애들이 서로 몸으로 놀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뇌가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더 생기는데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또 주면 이 공부한 이게 다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아예 안 주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 문제가 참. 예. 저도 수고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그 음악을 듣는 저는 이상하게 그 외모답지 않게 뭐 창부 타령이나 이런 걸 좋아할 그 외모인데 클래식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래갖고 그건 괜찮은데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이 클래식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이제 청년 때부터 책 읽을 때 제일 좋은 음악이 클래식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클래식을 틀어야 잠이 와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상관없잖아요. 조용히 틀어놓으면 돼. 수련을 가야 돼. 이제 수련을 가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있잖아요. 근데 나 약간 음악을 좀 조용히 틀어놓고 자도 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성악을 전공한 목사님이 계세요. 자기보다 더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 전공한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니까. 네, 오늘 14강입니다. 네, 품격 있는 시민. 시민 불복종 우리 데이비 소로우가 얘기한 거죠. 뭐 그 중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 한번 나눠볼 문제가 이거예요. 뭐 여러 한 3개 정도 질문 넣어놨는데,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가, 또는 항상 따라야 되는가, 또 공동체 문제를 보았을 때 나는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비판하는 사람인가. 네. 또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시민의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중에 뭐 하나, 다 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내가 자기 의견을 한번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다 간단하게 하세요. 2분 내에 다 하시면 됩니다. 제목까지. 근데 저는 이제 맨 첫 번째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다수가 결정한 게 다 옳지는 않아요. 맞아요. 다 옳지는 않지만 옳지 않다고 나는 따르지 않으면 그 사회는 유지가 안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뭐 근데 막 이거 틀렸어 그렇다고 나는 저 틀린 못 쫓아가. 그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럼 소수의 의견만 존중받아야 되냐? 다수 그걸 결정한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수가 이제 뭐 옳고 오르면 이제 따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수가 결정한 것이 폭력이야. 다수가 결정이 불효.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약간 민감한데 어떤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있는데 교회 안에 교단이 있는데 되게 보수적이죠. 이제 저희 교단은 그래도 꽤 일찍 여성에게 목사 안수도 주고 여성에게 장로도 되고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시니어가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했는데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그걸 안 해요. 어떻게 여자가 앞에 서서 이거.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지금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성 목사님들이 목회를 엄청 잘해요. 왜냐면 그 뭡니까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 섬세함이 있거든요. 저는 목회는 여자가 더 잘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수가 왜냐면 이제 다수가 누구냐면 남자들이야. 투표권이 다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 엄청 싸우는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의 여자 목사님들이 물론 남자 목사님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이게 다수가 맞다고 하는데 그게 폭력이야. 그럼 그걸 따를 것이냐 이 문제죠 사실. 웬만한 거는 따를 수 있죠. 왜 다 전체를 위해서. 근데 다수가 하는 게 폭력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거 다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그것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을 만들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총통이 되고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폭력 아니에요. 그건. 그쵸. 국가적인 폭력 아니에요. 그쵸. 그럼 국민들이 그걸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군인들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 그래서 그 중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저항했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디트로이트 본헤퍼. 그 목사님은 이거는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히틀러를 그 암살하려고 계획까지 하더니 실패해서 자기가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데 그냥 독일 가서 그냥 죽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죽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 맞고 정의롭고 또 이 정도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 이러면은 이제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민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 의식이 발전하면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정할 수 있는 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를 이제 우리가 인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폭력을 인용하는 그거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이제 불법적인 그쵸. 의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불법적인 의미일 텐데. 네. 어느 누구도 폭력을 옹호하라고 하면 폭력을 따르라고 하면 안 따를 거 아니에요. 그걸 따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는 자기가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따르기도 했죠. 근데 그 시대에도 저항은 있었고. 맞아요. 그 시대 그거를 우리 군사 독재 시대나 그때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따랐을지 몰라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 세계 다음을 쓰면 안 되겠어. 세계 다음을 쓰면 안 되겠어. 예, 또. 네. 저는 여기 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룹 모임이다 보니까, 어떤 그 공동체 생활에서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분명히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성들 집단이다 보니까 나랑 안 맞아. 나 쟤 싫어. 걔 이놈이 싫은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는 맞는데도 안 맞아 라고 고집을 피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이제 막 숨이 막힐 때가 참 많았어요. 이번에도 아주 사건 하나가 아주 되게 크게 일어났는 그러니까는 사건도 아니에요. 사건도 아닌데 사건 화를 만들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면서 이미 결정된 부분도 사람 몇 명이서 그거를 뒤집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갈등을 조장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참
나이 먹어가면서 아름답지 못한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늘 너무 생각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느꼈어요. 네, 정말 네, 이제 네. 여기 와가지고 그런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막 마음고생들도 많이 하고 공동체 의식 자체가 없구나라고 이제 막 비판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어느 한 그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그 잘못된 그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바뀌더라고요. 맞아. 그 요번에 월드컵 하면서 일본이 축구를 잘하는. 30년 준비했대요. 일본이. 네. 우리나라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그냥 우리 개개인의 실력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우리나라 축구 선수 몇몇만 보면 그 거의 뭐 8강,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조직력. 이게 축구협회장이 자기 후배 내리꽂은 거잖아요. 이게 그 뭐 어떤 뭐 이렇게 공정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축구계에서 이제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논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어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일본 우승 가자. 아시아에서 일본에 한번 우승해 그랬더니 막 이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아직 그래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서 내가 용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준비한 게 있잖아. 30년간 그 감독 혼자잖아요. 혼자서 오래 했죠. 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 친구가 공부의 효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냥 그 준비할 동안에 그냥 개개인 선수만 의지했던 그런 밀실 행정 이런 거에서 그래서 그들을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안에 아까 이제 감정 너 왜 일본 편 들어? 너 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적대시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잘하는 거는 배워야지. 또 일본이 우리보다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들도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해전에 세계 최강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순신 때문에. 이순신한테 완전히 깨졌잖아요. 23전 23패잖아요. 이순신한테. 그때부터 일본이 이순신을 그 연구하고 이순신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일본에. 우리나라는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을 연구해서 박사 받은 사람 몇 명 없는데 일본은 인물을 연구하는 거. 정약용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거기서 1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이렇게 얕잡아 봐도 얘네들 잘하는 거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물론 제가 일본을 찬양하는 거 아닌데 이따 보면 일본 까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도 이제 그런 냉정한 시각, 감정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회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죠? 감정이 아니라 뭐랄까 지적 의식 또 민주 시민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또 통찰력, 그 사고력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인문학에 많이 와서 공부하셔야 돼요. 생각을 좀 키워야 되고. 네. 자, 또 어떨까요? 공동체나 국가에서 시민의 동목 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비판적 사고를 한 후에 자신이 깊이 성찰하고 거기에 자신의 정당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여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할 수도 있고.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저희 안 되는 상황 안에서 서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참여 정신 그거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현실 참여. 그게 이제 사회를 이제 발전시키는 부분이니까. 네, 다음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저는 이 다수가 선택한 결정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는데
사람 뽑고 그 밥 먹으러 가는 장소 자는 거는 뭐 그게 맞을지 모르는데 무슨 뭐 방법이라든가 솔루션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과 좀 반대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네, 뭐 네네. 없습니다. 네. 예, 좀 보셔야 되니까 네 먼저 하시죠. 저요? 예, 먼저 아. 하시죠. 네. 저는 세 번째, 우리 사회의 가장 부족한 시민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여기에서 필요한 부족한 시민의 덕목은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상대방에 대한 다름의 인정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내 이야기만 옳고 내 말이 맞다. 그냥 상대방의 입장을 되돌아보는 그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에 좀 부족한 시민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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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가슴 네. 떨렸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네. 이제 데이비 소로가 사실은 이 미국이 멕시코 전쟁을 하면서 그 멕시코 전쟁이 이제 불의하다. 미국이 먼저 침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어떤 야욕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인두세가 이제 사람 우리 지금 뭐라고 무슨 세일까요? 인두세? 주민세죠. 주민세. 그 거부한다. 나는 이 전쟁에 내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루 감옥에 갇혀요. 하루 감옥에 갇히면서 그 안에서 고민한 얘기를 이제 시민 불복 정도 필요하구나. 이제 우리가 사회계약론자들 있죠. 뭐 루서라든지 미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 시민이 주인이다. 근데 권력을 국가에 양도한다. 그럼 국가가 시민에 맞게끔 권력을 써야 된다. 또는 그 행정력을 길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의 공동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이 예전에는 교육이 초중고 뭐 대학교 이거는 이제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교육이고 어떤 시스템화된 교육인데, 그 이후에 교육이 계속해야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평생 교육이죠, 평생 교육.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주민자치센터도 평생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동안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초중고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이제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계속 평생 동안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우리 설교 헷갈려. 여기 얘기한 거 설교 때 하는 거 막 헷갈리고 또 일주일에 설교를 7번 하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엘리트주의가 있고, 첫째는 엘리트주의가 있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엘리트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난 선택됐어. 선민의식. 뭐 이게 이스라엘에만 선민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기독교적 가치에도 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근데 분명 본인이 틀렸거든.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용인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원효라죠, 원효. 예. 원효, 일체유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불교 유학 가기 전에 자기가 해골물 먹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깨달음 얻으면 거기 같이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평생 교육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제 우리와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편이 돼요. 그죠? 그리고 자꾸 편을 만들고 싶어. 여러분 왜 편을 자꾸 만들고 싶을까요?
편을 만들고 싶은 거에 첫째는 정당성이 없어요. 네, 정당성.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성이 있으면 굳이 편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게 정의롭고 정당하면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모이거든. 그런데 내가 자기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자꾸만 자기 네 편, 내 편 막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뭐냐면 인정하는 게 없어요. 남을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보면은 사실은 인정받지 못함의 컴플렉스거든요. 예.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늘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서 교회와 교회들이 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잖아요. 근데 경쟁을 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자본주의적인 천민자본주의적인 사고와 경쟁적 사고가 교회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그걸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 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설교를 빙자한 시민교육을 저희는 많이 해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 생각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왜 남의 교회 목사님을 왜 비난하고 욕하는 거지? 칭찬하고 격려해라는 거지. 그리고 위로하고 힘주라는 거지.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 생각.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요. 좋게 보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사실은. 뭘 주고 이게 아니고 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고와 가치와 의식이 변화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자, 이제 그런 전제로 우리가 이 책을 좀 보면,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21세기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라고 말한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그러나 동시에 혐오, 갈등, 분열, 무관심, 책임 회피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 수준은 높아졌지만 공동체 의식이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다. 좋은 정치도 결국 시민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나쁜 정치도 결국 시민의 사회 수준을 반영한다. 그죠? 영국의 유명한 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다. 그죠?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 책임, 비판 정신, 공공의식, 양심 위에 세워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책임이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공동체의 문제를 정부, 정치인, 기업, 제도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소로우는 질문한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공동체의 변화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이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자, 데이비드 소로우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 콩코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했지만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아가 인간의 자유와 양심을 탐구했습니다. 그게 가장 유명해진 이유는 월드, 이제 시골에 가갖고 통나무집 짓고 제도와 문화, 우리로 치면 핸드폰 다 끄고 전화기 다 끄고 그냥 시골에서 혼자 조용히 사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이제 요즘에 여름이 이렇게 겨울은 좀 이 시골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예배당 1층 교육관이 되게 시원해. 에어컨 안 틀어도 돼요. 약간 반지하라서 이제 거기서 책 읽고 뭐 여러분 하고 뭐 이제 글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교회 신방 다 끝내고 그죠? 자, 1840년 미국 멕시코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로는 정부가 전쟁과 노예제도를 통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항의로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감옥에 수감되었다. 수감기간은 하루였지만 그 경험은 그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형성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나와 시민불복종을 집필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이상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사상은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자, 시민불복종은 어떤 책인가? 자,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시민불복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책은 단순히 정치 이론서가 아니라 양심과 정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철학적 선언문이다. 소로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가 정의를 실현할 때 존중받아야 하지만 부정의를 강요할 때 시민이 저항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통치하는 정부이다. 또한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전혀 통치하지 않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정부주의자가 얘기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책임있게 행동한다면 과도한 통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예? 심지어는 이 정도. 대통령이 누구야? 이 정도가 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편하게.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도 하셨죠. 세종대왕님께서도 이제 왕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그런 사회를 계속 꿈꾸었던 거죠. 자, 소로가 말하는 양심. 그러면 시민불복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양심이다. 소로는 인간이 법 이전에 양심을 가진 존재라 주장한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양심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기준이다. 따라서 법이 정의롭다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제 조건이 있죠. 양심이 오염되면 안 되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야. 인간 그리고 시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시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다음에 시민이고 많은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소로는 오히려 부정의한 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는 시민이 생각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순간 공동체는 위험해진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법이야. 법이야. 야, 법적으로 해야 돼. 근데 이 법에 문제가 있어. 법이 폭력을 조장해. 네.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에 이 폭력을 조장 이게 없어요. 근데 법을 어떻게 해요? 법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비틀고 왜곡해 버리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안을 위해서 뭐 인권을 무너뜨린다든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통치를 위해서 아주 법적 감정이나 법적 정의를 막 왜곡시켜서 이제 자기 통치의 수단이나 통치 방법.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법이 폭력이나 불의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이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불복종 하니까 뭐 관역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최근에 어저께인가 누구야? 그 25년형 받았죠? 누구야? 박성재? 네, 법무부 장관. 25년을 받았어요. 법무부 장관 법을 너무 잘 알지 않았을까요? 잘하니까 그걸 이용하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 법관은 왜 이진관이라는 그 사람은 원래 20년보다 왜 25년을 더 때렸을까요? 네,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사회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거죠. 그 공동체를 그러니까 법적 정의 가운데 그리고 법은 뭐죠? 법이 정의롭고 공평하며 그리고 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뿌리가 됐는데 그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밑에 이런 것 저런 걸 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거는 하나의 어떤 다시는 이렇게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에 설 수 없도록 그냥 그게 원래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때리는 경우가 법에서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기감으로 사용하고 그냥 때린 거죠. 물론 뭐 이제 지금
이제 1차니까 뭐 이렇게 3차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사회가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그 내란이 뭐냐면 사실은 조선시대는 반역이죠, 반역. 그 통치 체제를 완전히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시민 공동체를 완전히 깨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딱 교훈을 때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는 오히려 부정의한 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고 시민이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순간 공동체는 위험해진다. 그래서 뭐예요? 시민은 사실은 의식이 있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도 민주와 인권과 평등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가에 대한 그 장구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은 언제나 옳은가? 민주주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 다수결이다. 그러나 소로는 다수결이 항상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역사적으로 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노예제도도 그랬다. 인종차별도 그랬다. 여성 참정권 반대도 그랬다. 식민 지배도 그랬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로는 진실은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사람의 양심이 수천 명의 침묵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수가 이익이야. 응? 그런데 어떤 소수가 그걸 통해서 고통을 받아. 예, 피해를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의 인권운동사를 쭉 보면은 흑인, 여성 이런 인권운동이 많은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배경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링컨이 사실은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는 이제 링컨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이 강해요. 소비자가 필요해. 그래서 뭐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고객이어야 돼. 네. 그런데 남부에는 이제 그 우리 면하죠. 그거를 노동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노동력을 싸게 공급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경제적, 정치적인 뭐 배경도 있긴 하지만 이제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천부 인권이다. 인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인권 운동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로 이제 심했냐면 아시죠? 이 버스를 흑인 칸과 백인 칸에 분리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여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참정권도 없고 이런 것들,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땅콩 박사 조지 카버. 조지 카버가 그 땅콩으로 200가지 발명품을 만들잖아요. 200가지 발명품. 근데 그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려서 부모 다 죽고 형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백인이 그 흑인을 그 조지 카버를 사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생각과 정신이 있어서 양자로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근데 이제 흑인 학교가 없잖아. 그래서 집에서 선생 불러다 공부를 시켜요. 예,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조지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이사야에 보니까 너는 저와 공과 뭐를 쭉 심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남쪽에 면화가 이게 이제 막 병이 들어갔고 이게 땅이 이제 지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목화가 그렇게 땅에 그거를 빼먹는다면서요. 뭐 인산처럼. 그러니까 막 병이 엄청 돌는데 근데 보니까 땅을 회복시키는 식물이 보인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땅콩. 콩.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콩을 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것도 써먹으려고 심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땅을 지력을 회복시키는 거야. 땅콩이 내려가 그 콩 종류가 지력을 회복시킨대. 근데 그게 저도 몰랐는데 성경책에 나온대요. 그래요? 예, 그 사람이 그걸 연구해요. 그래갖고 200가지인가 발명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흑인 최초로 대학을 만들어요.
흑인 대학도 만들고 흑인 최초로 국회의사당 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이제 흑인이고 백인이고의 차원을 떠나서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차별을 당하고 그냥 사장됐다면 그런 그 미국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죠? 그런 게 없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첨부 인권과 연결된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머슴이나 노예도 이런 사람들 중에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엄청 많거든. 예, 그걸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차별은 그 사회를 뭐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차별은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왜 여러분 허준 아시죠? 허준. 네. 허준은 이제 그 명의고 허균 아시죠? 허균. 네, 홍길동전 지은 사람. 허균은 왜요? 그 양반 사대부예요. 근데 왜 양반들이 싫어하는 홍길동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서자로서 네. 아픔을 서자 아니에요, 허균. 서울 찾고 아니에요? 네, 서자 아니에요. 서자로 허균은 알고 있었어요. 사대부예요. 허균, 허난설원은 사대부예요, 사대부. 천재적 사대부죠. 네. 그렇게 그랬어요? 저는 네. 그 서자로 알고 있어요. 양갓집. 아닙니다. 양반집에 그래서 그 슬픔 아픔을 이제 그 홍길동이가 그렇고 허균은 사대부예요, 사대부. 그랬어요. 네. 홍길동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근데 송길동은 실존 인물이긴 하대요. 네, 원래 나쁜 놈이래. 나쁜 놈인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살렸는데 허균의 스승이 있었어요. 허균의 스승이 바로 서자예요. 스승이 있었어요. 네, 스승이. 근데 허균의 아버지도 참 깬 분이지. 이 서자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그리고 딸까지도 교육을 시켜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딸 교육시키 안 시키잖아요. 헌한설원까지 교육을 시켜버려요. 헌한설원도 아주 작품을 많이 썼고 둘이 천재죠. 둘 다 천재인데 근데 사상적 기반이 뭐냐? 서울에 대한 얘기. 호보호영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을 허균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썼죠. 그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런 거에 이제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이거 누가 했냐 그랬는데 이제 반대파에서 허균을 어떻게 죽이려고 야 이거 허균이 했다 그래. 그래서 허균이 자기가 그래 어차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겠다. 그래 내가 했다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천둥소리라고 하는 극본이 있는데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선조 이후에 이제 광해가 되게 개혁가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똑똑했어요 광해가. 근데 정치인들이 그 당파가 광해를 망가뜨린 거지. 광해하고 허균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허균이 임진왜란 때 우리로 치면은 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국방부 장관까지 하잖아요. 사실은 같이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오른팔이거든요. 근데 왜 너 여기에 대해서 왜 저항하지 않고 왜 네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미 저들은 나를 죽일 각오가 돼 있다. 차라리 내가 희생해서 왕을 살리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실은 그 극본은 그렇습니다만 역사적인 맥락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허균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린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신분 차별이 없죠. 지금 신분 차별은 어디서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도 정서적 차별이 있잖아요. 있죠. 정서적 차별. 그죠?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왜 그 지역 색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제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경상도 사람들이 물론 많이 왔어요. 그 우리 외가도 경상도 가니까 전라도 사람들도 왔어요. 그럼 희한하게 안 맞아요. 전라도 분들이 술 먹으면은 곤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낙인이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는 전라도 것들은 안 돼. 이게 이제 저도
저 충청도 사는데도 그런 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또 그분들은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커서 그분들은 맺힌 게 많아. 예, 맺힌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 거기 유배지의 땅이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응어리인데 그걸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정서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전라도 안에서는 모르지만, 예. 사실 저희 처가가 전라도예요 또. 근데 진짜 제가 인사하러 갔는데 경상도 쪽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갔잖아요. 전라도 쪽 고속도로는 이 고속도로의 국도지. 국도처럼 이렇게 제가 25년, 5, 6년 전에 이제 그 순창이라는 곳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다 해서 할머니 인사하러 갔는데 정말 경치는 곱창지도 참 멋있는데 너무 개발이 안 돼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네. 네. 또 이제 저 경상도 외곽 쪽에 자주 가보잖아요. 뭐 대구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주 작게나마 뭐 젊은 세대들이 이제서 많이 없어졌지만 지역적 차별. 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정서적 차별. 그죠? 그다음에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별. 또 요즘에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학벌. 학벌.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차별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회를 좀먹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 의식을 통해 생각을 통해 깨고 바꾸어 나가고 누가 그런 거 갖고 고통받는다면 어떻게 차별로 고통받는다면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자,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서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악을 방관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 흔히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질문한다. 당신은 부정의를 보고도 침묵하지 않았는가? 역사 속의 많은 비극은 적극적인 이 악인보다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가능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설명했다. 거대한 악은 특별한 괴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아무 생각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시민은 침묵하지 않는다. 문제를 보고 행동한다. 부당함을 보면 목소리를 낸다. 필요할 때 책임을 함께 진다. 제가 이제 대학교 딱 처음 올라와갖고 엄마가 그랬어요. 야, 서울 사람들은 코까지 배간다. 그러니까 조심해. 싸움에 말리지 말고,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그냥 너 조용히.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그 2호선은 밤에 이제 막 11시 되니까 막 술 먹은 사람이 막 들어왔어. 근데 아저씨 둘이 싸우는 거야. 피 튀게 싸우는 거예요. 그 나는 무서워서 이쪽에서 이렇게 있었죠. 그랬더니 젊은 청년 하나가 막 둘이 뜯어 말리면서 아저씨 이렇게 마세요. 그랬더니 나를 딱 보고 저희 선배 같더라고. 너 이 새끼 1학년이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빨리 안 와? 그래갖고 둘이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고? 그래갖고 뜯어 말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싸우고 있는 곳에 가서 말리거나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보고 방관하고 있거든. 이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방관하는 것도 악이라는 거죠. 자, 7. 변화는 언제나 소수였다 시작된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소수였다. 소크라테스도 소수였다. 갈릴레오도 소수였다. 링컨도 소수였다. 간디도 소수였다. 마틴 루터킹도 소수였다. 처음에는 비난받고 조롱받고 고립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양심과 신념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소로우는 바로 이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말한다.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겠죠. 자, 이런 실종 문자 이렇게 오면 막 두렵더라고. 이게 막 꺼지더라고. 자,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 수천 명의 무관심한 사람보다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소로가 세계에 미친 영향. 간디, 마틴 루터킹, 넬슨 만델라, 체코 민주운동. 뭐 거기만 그랬겠어요, 그죠? 자, 9번 넘겨볼게요. 4페이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 동무, 책임감. 네. 권리만 요구하는 시민은 공동체 성장시키지 못한다. 성숙한 시민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도 함께 생각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강경 스포츠가 아니다.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결국 자신의 권리도 잃게 된다. 비판적 사고.
가짜뉴스 선동이 넘친 시대다. 품격 있는 시민은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한다. 공감 능력, 타인의 고통이나 이해하는 능력은 공동체 핵심의 자산이다. 관용,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관용 없는 사회는 쉽게 분열된다. 연대, 개인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공동체는 서로 돕고 협력할 때 발전한다. 용기,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비난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용기를 가진 시민들에 의해 유지된다. 그래서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회, 잘 사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방심하고 내가 방임하면 나는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내 혈족, 내 친족, 내 자녀, 내 후손에게 반드시 그게 영향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책 아시죠? 이게 너무 유명한 책인데 그 메비우스 띠인데 여기 이제 누가냐면 조세이의 난소공이라고 하세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옛날에는 난장이라 그랬죠. 난장이는 표기가 틀립니다. 장이는 기능사를 장이라 그러고 누굴 비하하는 걸 쟁이라 그러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여기 이제 난장이 이제 영호영수 뭐 이런 이제 나오면서 이제 판자촌에 사는 그런 사람이고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난장이가 자체가 그거예요. 거대한 사회에 대해서 소시민,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메비우스 띠가 나와요. 메비우스 띠는 어때요? 무한대죠. 안이 받게 되고 밖이 아니 되죠. 거기에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 기득권자가 언젠가는 고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뭐죠? 우리 사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기득권이, 나는 언제나 잘 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뭐 나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그렇죠?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제도와 그런 교육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하게 가서 어떻게 해요? 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저 애가 누구예요? 나랑 상관없어? 이런 사람 없다고요. 빨리 가서 요즘 뭐 하도 애완견을 길러서 강아지 한 마리가 위협에 처해도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건지죠. 이게 공동체 의식이죠. 이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식인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길 기다린다.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다린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시민들이 만들었다. 좋은 학교도 학생과 교사가 만든다. 좋은 마을도 주민이 만든다. 좋은 회사도 구성원이 만든다. 좋은 국가도 시민이 만든다. 공동체 수준은 결국 시민의 수준이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리해 봅니다. 소로는 정부를 비판하려고 시민 불복종을 쓴 것이 아니다. 그는 시민을 깨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공동체의 미래는 제도보다 시민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를 책임과 연결했고 권리를 의무와 연결했고 민주주의를 참여와 연결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건강한 공동체는 훌륭한 지도를 몇 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양심과 책임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간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실천하는 생활의 방식이다.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핵심 문장, 좋은 공동체는 훌륭한 지도자, 특정인이 만드는,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양심과 책임을 가진 시민들이 매일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 간다. 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좋은 시민을 만드는, 어른들은 뭐 이제 이미 굳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제 뭐 공부시키고 독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도 네가 쓴 곳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담아서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게 안 돼. 집에서 늘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보면은 막 이렇게 쓸 때 내가
화장실은 오늘 누가 썼어? 이리 와. 다음 사람이 이걸 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음 사람이 항상 쓴다고 생각해. 이제 그런 공동체 정신을 이제 계속 교육시키고 독소시키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로 잘 세워질 좋겠고,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 나만의 철학 세우기. 흔들리지 않는 삶, 나의 기준. 이제 우리의 이제 이번 학기 봄 2020년 봄 학기의 최종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체적 인간으로서, 철학적 인간으로서, 철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철학자라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무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딱 하면서 나는 이번 학기에 이런 철학을 잡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똥 철학이 되는 예.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만의 철학이 개똥 철학.